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7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3일 연속 하락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자율 상승의 압박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깜짝 반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의 압박 때문에 다시 주가가 또 끌어내려지는 그런 것이 좀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좀 역사적으로 과거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서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좀 준비를 해 가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방송 한번 꾸며 봤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방송에서 라스 거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GK ETF를 운영하는 프로페셔널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제가 소개해 드린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자율을 3번 올린다면 자기는 3번 올리기 전에 바로 주식시장에서 모두 털고 나가서 한 1년 정도 좀 관망세로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프로페셔널 투자자치고는 되게 놀라운 발언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되게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럴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전량을 매도하고 나간다는 것이 투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쩌면은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그 발음에 깔려 있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4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준에서 보고서를 낸 것에는 12월 달에 제롬 파웰이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갑작스러운 또 급격한 이자 상승과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는 분위기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금 위험 수위에 다다라 있는데 그것이 풀리고 어느 정도 악재들이 좀 풀리면서 회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좋은 방향으로 실적 발표들이 여러 가지 나온다면 일단은 깜짝 반등과 상승, 다시 불장이 어느 정도 단기 불장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자율 상승, 뭐 얼마를 상승, 몇 퍼센트를 올리든지 간에 그거를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장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식, 만약에 이자율을 급속도로 올려서 모든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요. 그 전에 이 사람 말대로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좀 빼서 손실을 좀 막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지난 1979년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율이 높았습니다.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자율 상승을 연준에서 단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극심하게 높은 이자율을 단행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자율 상승을 높게 가져가고 급격하게 가져간다면 시장이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리세션까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근데 리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모든 그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자산 가치도 그렇고 상당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1년을 버텨주느냐, 2년을 버텨주느냐지 리세션은 온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그 리세션이 언제이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023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고점을 지탱하면 지탱할수록 리세션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그 리세션의 길이는 길어진다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리세션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자율 상승을 상당히 적절하게 단행한 그런 시기를 1994년부터 95년까지 1년 동안의 이자율 상승, 그때 이제 알렌 그린스팬이 아마 그 연준 의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단행한 아주 점진적인 아주 딱
들어맞는 이자율 상승 때문에 1995년부터 불장이 시작됐죠. 그래서 닷컴 버블까지 거의 한 5년에서 6년까지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한 2년 정도 또 리세션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1979년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단기간에 이자율을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가 됐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자율이 오르면서 불경기가 좀 이어진 그런 시기였어요. 한 2-3년의 불경기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있었고요. 5-6년을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면서 다시 이제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1994년 요 시기죠. 요 1년 동안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그래도 하락폭이 이어진 1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매크로로 크게 보면 이 등락폭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때 투자를 하셨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요. 엄청나게 큰 주식 상승이 이끌어졌었고,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폭락장이 한 2년 정도 또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롬 파웰이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갑자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 그 시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하락장이 있었죠. 이때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제롬 파웰의 이자율 상승을 막으면서 다시금 상승장을 인위적으로 사실 이끄는 셈이 됐어요. 이때 조정을 하고 상승장을 이끌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 버블이 그렇게 크게 이 주식시장에 끼어 있지 않았을 텐데, 이때 상당히 인위적으로 이자율 상승을 막은 탓에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2022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최고치에서 이자율 상승을 다시 기대를 하면서 지금 보합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상승을 막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제가 많이 투자한 소형주들에 속한 러셀 2000을 또 좀 보면요. 그래프는 비슷해요. 그런데 지난번 2018년도에 제롬 파웰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자율을 올릴 당시 고 1년입니다. 1년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죠. 그 시기하고 좀 살짝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 시기에 한 500포인트 정도가 러셀 2000이 떨어진 시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이자율 상승 때문에 한 500포인트 떨어진다고 보면 한 2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때 이 상황이랑 좀 흡사해서 앞으로도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롬 파웰 의장이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은 17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잘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튀어 오른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에 더 크게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바이더노믹스가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고요. 그렇게 좋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의 넘버원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죠. 일단 서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것이 제1의 과제입니다. 일단은 민주당과 바이든은 아무래도 서민 우호 정책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서민 우호 정책이라는 것이 물가만 잡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단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 주택시장,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벌써 뛰어들어서 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폭락을 시킨다면은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라는 것도 되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르죠. 이 주식시장은 서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가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최저의 어프로벌 레이트이 됐고요.
또 부통령은 그거보다 더 낮은 32%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이 시장을 망쳐가면서까지 이자율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년 1주년이죠. 미국의 의회 건물을 점거해서 사망자도 냈었고요. 그 상황에 이제 1년이 돼서 오늘 바이든이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디스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 보면 40% 넘는 국민들이 지난 2020년도에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겼다고 믿고 있지 않다는 그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고 해서 친환경 정책, 모든 이제 전기차라든가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산업 기반을 다지는 예산을 마련했었죠. 그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상당히 비난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보면 지난번에 그 전기차에 테슬라를 빼는 그런 실수인지 의도적인 거였는지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초대도 안 하고요. 전기차의 미래를 선전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GM의 전기 허머를 타고 나타나는 그런 촌극까지 벌이는, 왜 이렇게 테슬라를 제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친환경 정책들의 어떤 의구심을, 그리고 그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도 일론 머스크가 디스를 하는 그런 트윗을 날렸죠.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정부가 나중에 전기차 보조금을 차 회사들에게 제대로 지급할지 모르겠다라는 트윗도 날려서 여러 가지 지금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급격한 이자 인상 가능성과 점진적인 이자 인상 가능성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일단 급격한 이자 인상 가능성은 올해 3번의 이자 인상을 하는 것과요. 어쩌면 4번까지도 점치는 전문가가 있어요. 지난 보고서에 따르면 테이퍼링도 하면서 갖고 있던 채권도 팔면서 이자율도 상승하겠다 하는 상당히 급격한 테이퍼링을 내비쳤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 서민들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들이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상반기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이자율을 올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상반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경제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이자율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공급망 차질이 있고요. 그 항구에서 들어오는, 너무 많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쳐낼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인력의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급격한 이자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작용할 것 같고요. 뭐 공급망 차질이 어느 정도 상반기 이후에 완화가 되고 인위적으로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들을 잡을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자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있을 대선 선거에서 트럼프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조정을 해 나가는, 그래서 2024년 말에 또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달려왔는데요. 지수만 보면 불장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시켜놓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종합하고 의견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제 몇 달입니다. 상반기 이전에 한번 크게 조정장이 더 올지, 그럼 그 조정장이 얼마나 올지 그것을 계속 짚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고 공유하면서,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